이제는 이 프로세스를 좀 건드려줘야 된다. 상품과 브랜드를 알릴 때 프로세스를 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컨텐츠는 컨텐츠의 재미와 엔터테이닝에 최대한 집중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품의 장점이나 본질에 대해서는 언제 설명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제 저희 책에서는 3단계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채널들 뜰 것인가 약간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한 2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2024 콘텐츠가 전부다의 책을 쓰신 대표 저자님 노가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컨텐츠가 전부다라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가을 정도에 이렇게 시즌제로 나오는 트렌드북의 대표 저자이고요. 동시에 이제 컨텐츠 미디어 산업 전문가로서 다양한 매체에서 지금 지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구독자 여러분들 또 보라 채널이어서 제가 보라색으로 네네. 네, 실은 이 멘트 치려고 일부러 이 자켓을 입었어요. 2024년 트렌드에 대해서 15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셨던데 네. 꼭 놓치지 말아야 될 3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작가들이 이 15개를 굉장히 선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은 그 말씀하신 그 3개 키워드에 어느 키워드를 넣더라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측에서 미리 저희한테 보여주신 그 타겟을 보면 기업의 어떤 브랜드나 어떤 상품들을 좀 마케팅 하시는 역할들 또는 이제 컨텐츠 산업에 정말 필드 플레이어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그 관점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제가 한 3개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리얼리티 트렌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업의 마케팅, 그리고 또 유튜브가 요즘에 왜 레드오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포화된 시장에서 새로운 유튜브 성공 법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리얼리티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들이 굉장히 폭증되면서 컨텐츠에 조금 피로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시청하고 선별하는 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실은 컨텐츠 스토리텔링의 끝은 결국에 진짜 리얼의 이야기다, 다큐멘터리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건 스토리텔링이지만 진짜 궁금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 팩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리얼리티 그 트렌드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 그 리얼리티의 그 본질은 뭐냐? 결국에는 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과정의 미학이다, 프로세스의 미학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요즘에 가장 뭐 시청률 좋은 제가 예능으로 알고 있는데 뭐 콩콩팥팥이라든지 김무빈 씨 나오는 그리고 또 JYP 박진영 의장께서 지금 KBS랑 같이 하고 계시는 그 골든걸즈라든지 보면 목표를 딱 찍어놓고 그 어떤 프로세스를 계속 이렇게 예능 리얼리티로 보여주잖아요. 한 2년 전 정도에 굉장히 그 아마존에서 글로벌 베스트셀러였었던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어떤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어떤 핵심 메시지를 한 줄만 뽑아보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프로세스를 좀 건드려줘야 된다. 상품과 브랜드를 알릴 때 프로세스를 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책의 메시지와 굉장히 좀 부합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글로벌 베스트셀러 책이었나요? 그렇죠. 프로세스 이코노미. 네네. 그러면 이런 이제 과정에 주목하고 리얼리티에 주목하는 게 꼭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좀 글로벌 트렌드라고. 네. 꼭 이게 미디어 산업과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나 뭐 F&B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구독자들이 이 채널과 어떤 신뢰감과 라포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어떤 그 기업들과 모든 산업에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능에서 나영석 PD님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스페인으로 식당을 하러 간다더라, 어디를 하러 간다더라 할 때 그 셀럽들이 모이는 과정부터 찍잖아요. 한 식당에서 만나서 어떻게 섭외가 됐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처음에 어떤 케미스트리를 좀 보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컨텐츠가 출발했구나라는 거를 시청자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아까 제가 유튜브 성공 법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튜브가 포화되면서 레드오션이 더 강화되면 당연히 실은 새로운 성공 법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실은 유튜브 채널 딱 런칭한다 그러면 뷰스 막 올려가지고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이제 주 수익원이 되고 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채널, 어떤 셀럽이 채널을 오픈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뷰스나 구독자 수가 올라서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실은 개인 채널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나를 알리고 다양한 어떤 오프라인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과 계속 연결시킨다든지 그리고 기업들은 오히려 거기에 약간 유튜브 쇼핑이나 커머스
커머스를 또 연결시킨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프로세스 이야기를 하면서 구독자와의 소통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는 시청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요즘 잘 나가는 채널들을 보면 뭐 5만 달성, 10만 달성, 15만 달성 때마다 계속 오프라인으로 구독자와 크리에이터의 만남을 하잖아요. 저 보라 곧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만남 자체가 실은 찐 릴레이션십이 가능할 것 같고, 그게 또 유튜브 채널 하나하나가 또 커뮤니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요즘에 주목해 하는 거는 1인 셀럽 채널들이 굉장히 지금 잘 해왔지만 이렇게 포화 시장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 단독 채널들이 조금 소스의 한계에 봉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채널들도 자꾸 뭐 코너를 자꾸 개설합니다. 네. 그리고 초대 손님들을 자꾸 이렇게 모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약간 소스의 확장과 전문성의 확장이 조금 더 과거보다 필요한 어떤 시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아까 기업 마케팅 부분. 네, 마지막은 뭐냐면 영화 마케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 700만 명 정도 거의 가까이 돌파한 것 같은데, 서울의 봄. 예. 네. 주인공인 황정민 씨, 그다음에 정우성 씨의 어떤 마케팅 활동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가수들이 음원 앨범을 발표하고 영화가 시작할 때 왜 TV 예능을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홍보 채널로. 근데 최근에 황정민 씨랑 정우성 씨의 활동을 보면 신동엽 씨 채널, 유튜브 채널 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현대사 일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홍진경 씨의 어떤 공부한 징청제에서 현대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자가 앞에 짧게 지식을 다루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두 배우가 또 등장을 하시고, 나영석 PD님의 그 지글지글 이렇게 고기 구우면서 하는 거기서 또 영화 홍보를 하시고, 콘텐츠 홍보, 상품을 홍보하는 이 판의 변화가 TV에서 완전히 유튜브로 좀 공간 이동을 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진짜 지상파에 약간 한밤의 TV 연애나 이런 데서 볼 법한 나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좀 새로운 판이 이제 유튜브 쇼핑을 앞으로는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요.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콘텐츠를 시청하냐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을 알려면 이 사람이 어떤 영화 보지, 어떤 드라마 좋아하지, 또 넷플릭스 볼 때 어떤 장면을 그냥 스킵해버리고 여기서는 오래 보는지. 그러니까 실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그 개인의 취향이 결국에는 쇼핑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개인의 취향을 아는 가장 면밀한 방법이 콘텐츠의 소비 행태이고, 콘텐츠의 시청은 커머스나 쇼핑이랑 연결하기에 굉장히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두 번째는 Z세대라고 하죠. 요즘에 젠지 세대들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유튜브와 틱톡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유튜브보다 쇼핑 커머스를 훨씬 더 먼저 한 틱톡 사례를 보자면, 우리가 MAU라고 하는 월간 순 방문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정도 되는데, 네, 틱톡이 그 중에서 1.5억 명이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80%가 G세대라는 거죠. G세대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시청 플랫폼이지만, 콘텐츠를 시청하지만 이 자체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젠지 세대들의 해시태그가 생활 필템, 올영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학원, 뭐 다이어트 해시태그, 이런 건강 해시태그, 생활형 어떤 해시태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생활형 해시태그가 다 쇼핑이랑 연결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틱톡의 어떤 커머스 트렌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운전하다가 그 본 뉴스인데 12월 5일 정도에 그 카페24가 구글로부터 유튜브 쇼핑 커머스 어떤 파트너십으로 260억 정도를 구글에서 투자받으셨더라고요. 유튜브 쇼핑이 좀 진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틱톡의 경쟁자는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틱톡의 경쟁자는 아마존이 될 것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Z세대 아이들이 굉장히 머무르면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고, 그거가 결국에는 실은 커머스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콘텐츠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핫한 채널보다 3개월 뒤에 뜰 채널과 협업을 하라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
기간이 그래도 최소한 2개월 이상 정도는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알리고 싶은 어떤 브랜드와 상품의 이 마케팅 포인트가 뭐가 될 건지, 핵심 타겟은 누구인지, 또 이거 협업하려면 어떤 유튜브 채널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리스트업하고 그리고 막상 섭외를 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2, 3개월 뒤에 이 컨텐츠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채널들이 핫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제작 기간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돈 문제죠. 가성비 문제인 것 같아요. 에즈이지 타임에 너무 핫한 채널들은 이미 뭐 몇 개월 정도 모두 브랜디드가 꽉 차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채널들을 발굴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채널들이 뜰 것인가 약간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거 역시 실은 저도 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한 2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인기 있는 채널에서 이 채널들이 너무 인기가 있으면 그 코너가 하나의 채널로 파편화돼서 독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탁재훈 씨 채널이 굉장히 핫해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코너 하나가 독립해서 탁탁이라는 채널이 만들어졌거든요. 인기 있는 채널에서 파생되어 있는 채널들은 아무래도 다른 어떤 독립 채널들에 비해서는 떡상하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사례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좋아하시는 스케치 코미디 채널 같은 경우에 뭐 2021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당근이새우 채널들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뭐 너덜트 채널이라든지 이런 스케치 코미디 채널들이 한두 개 채널이 완전히 메가히트로 할 때 이 후발주자 스케치 코미디 채널들이 있었거든요. 180초라든지 하이픽션이라든지 인기 장르 후발주자 채널들을 조금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마케팅을 할 때 필패 전략을 책에서 다뤄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무자 마케터 분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과 브랜드에 많은 정보들 막 넣고 싶잖아요. 그 컨텐츠에. 그러다 보니까 실패로 가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오히려 마케터 입장에서 이제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과감하게 그분을 조금 욕심을 덜어내고 첫 번째 컨텐츠는 컨텐츠의 재미와 엔터테인닝에 최대한 집중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품의 장점이나 본질에 대해서는 언제 설명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제 저희 책에서는 3단계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컨텐츠는 오로지 화제성, 재미. 그러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게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자극적인 포인트가. 이거가 완전히 떡상을 하고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으면 두 번째에서는 그때서야 상품의 본질과 정보와 세세한 정보에 대해서 요즘에 지식 예능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다뤘던 것들을 어떻게 정말 바이럴할 건지. 요즘에 이런 이야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애정과 관심을 쫙 끌어들이고 실제적으로 돈을 만드는 거 모객을 하는 건 오프라인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마케터 분들이 하시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2단계에서 소셜 컨텐츠에서 우리가 많이 알린 이 상품들을 요즘에 뭐 기업들이나 브랜드들 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으시니까 또는 요즘 팝업 스토어도 많이 하니까 또 온오프라인 연계하는 어떤 이런 전략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3단계에서 오프라인 공간 연결도 필요하지만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하는 릴스에서 많이 하는 챌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챌린지를 꼭 우리가 케이팝에서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확산의 문화로 좀 가는 게 마지막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제 OTT도 콘텐츠의 큰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게 이제 OTT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 있잖아요. 앞으로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계속 나올까요? 사실은 오리지널이 없으면 어떤 플랫폼이든지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흑과 백처럼 같이 가는 어떤 패러다임이고요. 그러니까 다만 레전드한 오리지널 시리즈들 있잖아요. 슈퍼 A급 오리지널들이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컨텐츠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TV에서 케이블 TV에서 OTT 서비스로 판의 변화가 일어났어. 그런데 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는 신규 플레이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다 OTT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또 TV인가 웨이브가 있고 왓챠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광고 모델을 추가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모델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돈을 벌지? 사람들이 자주 들어와야 되고요. 한 번 들어와서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송혜교 씨 나왔었던 더글로리 같은 거 너무 재밌었잖아요. 정말 2, 3일 만에 쫙 보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데일리용 방송
컨텐츠들, 굉장히 스낵형 예능이라든지 정말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안한 컨텐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이 광고 모델이 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도 그 넷플릭스 이제 창업주가 이제 떠나시고 실제 이제 공동 CEO를 하시는 테드 서란도스가 한 이야기가 이제는 명품 드라마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프레스티지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프레스티지 드라마 시리즈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우리 미래 소비자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팝 컬처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조금 더 편안한 정말 대중문화 컨텐츠들을 많이 수용해야만 한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도 좀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뉴스 자체가 이제 콘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TV 방송국의 실시간 방송들이 경쟁력이 낮아진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광고 매출이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 시청 시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판의 변화가 일어난 거 맞고요. 그럼 과연 TV 방송국들이 강점이 뭘까라고 보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갖지 못한 실시간이 있잖아요. 실시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뉴스이고, 세 번째가 이제 스포츠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유일한 경쟁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면 이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도 유튜브도 잘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잘하고 있고, 뉴스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이 뉴스를 만들어내기 어떤 전과 후의 과정들을 틱톡에서 뭐 제2의 어떤 새로운 뉴스 문화를 또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는 사실상 아마존이랑 한국에서는 쿠팡이 중계권을 사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입지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미국을 완전 강타했었던 허리케인 이안 있었을 때 틱톡에서는 이 기자가 이 위험한 허리케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을 구출하고 이 뉴스의 앞뒤가 수백만 뷰, 수천만 뷰가 올라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뉴스 문화, 내가 본 뉴스를 누가 만들었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 뉴스가 만들어졌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작 과정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의 문화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저희 2024년에 총선이 또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어떤 TV 방송국들이나 캠프에서 특정 후보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퀵 다큐멘터리로 막 제작을 한다든지 공약 챌린지를 K-팝 댄스 챌린지처럼 한다든지 불과 몇 개월 안에 실은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든지 지금 다큐멘터리와 인포테인먼트가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에다가 약간 재미, 엔터테이닝을 더한 어떤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팩트를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데도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시청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게 진짜인가? 이게 공정한 방식인가? 좋게 표현하면 시청자들이 되게 성숙해가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K-키즈 컨텐츠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저출산 시대잖아요. 아이들을 안 낳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키즈 콘텐츠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최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0.78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더 떨어진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키즈 관련된 제작사들의 매출 추이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딩크족들이나 비혼족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오히려 특정 한 아이한테 쏠리는 돈의 어떤 규모 자체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엄마 아빠와 조부모들의 돈만 받았다면 이제 정말 사돈의 팔촌 막 이렇게 이모 삼촌 다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실제로 Z세대에 비해서 60% 정도 용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뭐 8포켓 키즈다, 10포켓 키즈다 또는 주머니가 많은 네, 주머니가 많다. VIP에서 이제 끝에 P를 B로 바꿔서 Very Important Baby 이게 VIB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어떤 컨텐츠보다도 반복 시청과 반복 노출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 되는 게 바로 키즈 컨텐츠예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 다변적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게 필요한데 뽀로로 때는 이 OTT 스트리밍이나 유튜브가 지금처럼 어떤 확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세계 100개국에 별도의 어떤 계약을 하면서 지금 뽀로로를 우리가 수출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유튜브,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러면서 특히 이제 유튜브죠. 키즈 컨텐츠는 실시간으로 확산이 확 전 세계로 돼버리기 때문에 키즈 컨텐츠에 굉장히 이게 딱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키즈 컨텐츠의 타겟을 0세부터 13세라고 한다면 13세는 어린이긴 하지만 이 타겟이 딱 알파 세대거든요. 근데 알파 세대가
세대가 이 Z세대, 젠지 세대들이랑 뭐가 다르냐? 젠지 세대들은 유튜브랑 스마트 디바이스를 유치원 때 접했고요. 알파 세대 아이들은 정말 기저귀 차던 시절부터 접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컨텐츠의 노출 환경 자체, 스마트 디바이스, IT 기술 변화의 혁신,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거에 완전히 그냥 디지털 온리의 이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지금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아이한테 쏠 수 있는 어떤 돈의 사이즈, 그 다음에 IT 실리콘밸리 유통망이 K키즈, 키즈 컨텐츠의 속성과 잘 맞아 떨어진다. 반복적으로 굉장히 노출량이 많다라는 거. 마지막은 이러한 소비 행태에 굉장히 최적화된 알파 세대의 기질? 이게 지금 키즈 산업과 굉장히 잘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컨텐츠들 그리고 컨텐츠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전망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더 깊은 이야기는 책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책 한번 셀소 잠깐 하실까요? 컨텐츠 산업에 어떤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들의 어떤 마케터들, 그다음에 상품의 어떤 기획자분들이 많이 참고하실 수 있는 이 책 한 권으로 2024년 컨텐츠 마케팅 트렌드 조금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가 전부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모든 산업 영역에서 우리 생활에 다 녹아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